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박종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였습니다. 당신 손 나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종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래? 혼자 들을게요. 당신은 밖에서 기다려요. 저는 돌아서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종현이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 아니, 기대였을까요? 제 이름은 이미숙, 올해 62살입니다. 서울 목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35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남편 종현이는 5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정년을 3년 앞두고 나왔으니 퇴직금으로 4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합치면 집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현이가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55년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이제야 자기 몸을 챙기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헬스클럽 다닌 지 2달쯤 지나니까 집에서 거울을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더니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60줄의 청바지를 사 입고 운동화도 젊은 사람들이 신는 걸로 골랐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종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좀 가꾸고 살지. 그렇게 반찬 가게만 하면서 늙어버리면 어떡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갱년기 지나고 좀 예민해진 건가 싶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종현이가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언제든 받았는데 이제는 부재중이 많아졌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이었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중이었어, 이유는 늘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올해 2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종현이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여보, 왜 앉아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종현이가 황급히 스마트폰을 엎었습니다. 아, 응. 잠이 안 와서. 친구가 메시지 보낸 거 답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귓불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종현이는 집에만 오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했습니다. 밤에 자면서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사나흘은 저녁 먹고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 당신은 가게 일로 바쁘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나도 내 생활이 필요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은 더욱 정확합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외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대학 동기들 만나. 종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종현이가 자주 가는 헬스클럽 근처로 갔습니다. 오후 8시 30분 종현이가 헬스클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현이가 그 여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5년째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헬스클럽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자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월 저녁이라 쌀쌀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시가 되어서야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현이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62살 남자가 30대 여자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2살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새치가 반이 넘은 머리, 굵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35년을 반찬 가게에서 보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62살 남편은 30대 여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탐정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은퇴한 남편들이 젊은 여자한테 빠지는 거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15장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수진, 나이는 38살. 헬스클럽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됐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현이와의 관계는 3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종현이가 수진의 원룸에 들어가는 사진. 다음날 아침 나오는 사진. 두 사람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종현이가 수진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사진. 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종현이가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에서 사용한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00만 원. 제가 반찬 가게에서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종현이는 3달 만에 38살 여자한테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종현 씨가 최근 2달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종현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종현이를 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밤새 열 간호하던 남자. 제가 반찬 가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됐는데 같이 받을래요? 종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가 나이인데 정기적으로 받아야지. 그럼 다음 주에 예약할게요. 일주일 후 저희 부부는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각자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숙님,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종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대요. 종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문제래? 잘 모르겠어요. 다시 와서 정밀 검사 받으래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다음날 종현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췌장 머리 부분에 음영이 있습니다. 양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악성이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이 빠릅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종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양성일 수도 있잖아. 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아침 종현이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종현이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병원 복도에서 종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손 나요. 여보, 왜 그래? 혼자 들을게요. 당신은 밖에서 기다려요. 진료실 문을 닫기 전 종현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안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를 봐서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진료실을 나오자 종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뭐래?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종현이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10분 후 종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알아요. 다 들었어요. 항암 치료는 언제 시작하래? 다음 주부터래요. 근데 효과가 클지는 모르겠대요. 종현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 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걱정만 시킬 거야. 그날 밤부터 종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친절해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밤에는 제 방에 와서 몸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때?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아직은 별로 아프지 않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가게 일도 좀 줄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설탐정에게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종현이는 여전히 수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빈도가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새로운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2천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에 가서 링거만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에서는 항암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구토하는 척하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체중도 일부러 줄였습니다. 80kg에서 70kg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종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요양하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은 괜찮아요.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 당신 간병하기가 힘들어. 전문가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병인을 알아볼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당신 돌봐줄 사람. 일주일 후 간병인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사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종현이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당신을 돌봐줄 거야. 간병 경력이 5년이나 된대. 지영이는 저희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약 챙겨주고 식사 준비 도와주고 가벼운 산책도 같이 다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알아챘습니다. 종현이가 지영을 보는 눈빛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일찍 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제가 자는지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1분쯤 기다렸다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현이와 지영이었습니다. 정말 말기예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6개월이래. 항암 치료에도 소용없대. 불쌍하네요. 그래도 선생님은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어?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소리가 커질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아니, 사실 암 환자한테는 이혼 청구를 못한대. 법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의사 말로는 6개월. 길어야 그 정도래. 그럼 저는요? 지영의 목소리가 애교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괜찮지? 선생님, 저도 좋아요. 근데 수진 언니는요? 수진이? 아, 그건. 정리할 거야. 당신이 더 좋아. 저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종현이는 수진이뿐만 아니라 간병인 지영이와도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날 저는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일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종현이와 지영이 외출한 사이 탐정이 와서 거실과 작은 방에 초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녹음이 됐습니다. 종현이와 지영의 대화. 둘이 거실 소파에서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들. 사모님 약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해볼까요? 그럼 더 빨리. 아니, 그건 위험해. 흔적 남으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해. 3주가 지난 어느 날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보험 얼마예요? 3억. 암 진단받고 2년 지나야 보험금 나오는데 말기라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재산은요? 아파트 15억, 현금 6억. 딸한테 다 가겠지. 그래서 지금 조금씩 빼돌리는 거야. 벌써 2억 정도 빼냈어. 녹음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암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체중이 60kg까지 떨어졌고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잘라서 숱이 적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종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깨 있어? 응. 잠이 안 와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종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순간 흔들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탐정에게서 온 사진이 모든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종현이가 수진,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종현이가 제 방에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미숙님, 증거가 정말 완벽합니다. 음성 녹음,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이 정도면 재판에서 100% 이깁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종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힘들어. 당신 간병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가 불안해.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이혼하자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솔직히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식었다는 거.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같이 새 출발하고 싶어. 누구요? 수진 씨요? 아니면 지영 씨요? 제 질문에 종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요. 종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날 미행했어? 확인했죠. 사설탐정 고용해서. 종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알았으면 됐잖아. 어차피 당신은 얼마 못 살아. 이혼해주면 위자료도 줄게. 5억.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제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줘요. 6개월이면 된다며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종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6개월 기다릴게. 고마워요. 그럼 저도 조용히 갈게요. 딸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날 밤 종현이는 지영과 축하했습니다. 녹음기에 다 잡혔습니다. 드디어 승낙했어. 정말요?
그럼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응.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동안 재산 정리 다 끝내야 해. 선생님 최고예요. 일주일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아이 집이 있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잠깐 쉬고 싶어서. 아빠한테는 병원 입원한다고 했어. 부산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해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날 집에는 종현이와 지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둘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여보, 벌써 퇴원했어?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동안의 녹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끼리네. 선생님, 사모님 정말 6개월밖에 못 사나요? 의사가 그랬어. 이제 넉 달 남았어. 빨리 시간이 지나면 좋겠어요. 나도. 그럼 우리 결혼하자. 나이 차이 많지만 상관없지? 선생님 사랑해요. 다음 날 저는 종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 같이 갈까?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검사 결과 듣고 올게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늘로 끝내려고요. 환자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법적 문제는 없죠? 네. 저희는 추가 검사 소견을 냈을 뿐이고 환자분이 항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연기하신 건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요? 환자분 남편분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 연기예요, 선생님. 다 연기였어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4개월치 녹음이 다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잘랐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짧고 산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체중도 다시 70kg으로 늘렸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종현이와 지영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종현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암이 사라졌어요. 종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기 췌장암이 완치됐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정말 드문 케이스래요. 지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건강해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서요. 종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고요. 그럼 지난 5개월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픈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종현이와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말기예요?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6개월이래. 5개월간 녹음된 대화들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종현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미친 건 당신이에요. 아픈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 둘과 놀아난 사람. 재산 2억 원을 빼돌린 사람. 아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사람.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녹음 다 돼 있어요. 사모님, 약 좀 더 세게 해볼까요? 라고 한 것도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현이와 수진, 종현이와 지영,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날짜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3주 후예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2억 원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수진 씨한테 준 1,200만 원어치 선물도 청구할 거고요. 윤지영 씨한테는 4개월간 받은 간병비 5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종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아니요. 처음에는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수진 씨와 손잡고 걷는 걸 봤을 때 확신했죠.
그리고 간병인을 드린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한 적 없어. 물론이죠. 하지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잖아요. 6개월이면 된다고 했죠? 그 6개월 동안 재산 빼돌리고 2명의 여자와 미래를 계획했어요. 저는 종현이 앞에 마지막 서류를 놓았습니다. 정수진 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배우자 있는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요. 그분한테는 5천만 원 청구했어요. 종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악마야. 악마는 당신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죽어가는데 젊은 여자들과 놀아난 사람.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3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대법정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현이는 변호사 2명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진과 지영도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이제부터 박종현, 정수진, 윤지영을 피고로 하는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원고 이미숙 씨와 피고 박종현 씨는 3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원고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의 보탬이 됐고 피고는 5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현금 6억 원, 아파트 15억 원 상당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피고는 헬스클럽 필라테스 강사인 정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올해에는 간병인으로 고용한 윤지영 씨와도 동시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말기암 진단을 받자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원고의 사망을 기다리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종현이를 봤습니다. 피고 박종현, 지금 들으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종현이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제가 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종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부부는 이미 5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로지 가게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더욱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종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3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노년에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더구나 원고는 거짓으로 암 환자 행세를 하며 피고를 속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종현이가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종현이와 수진이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15일. 이것은 피고 박종현과 정수진이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다음 사진. 두 사람이 다음날 아침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것은 다음날 오전 10시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 사진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촬영된 것입니다. 피고는 정수진과 일주일에 평균 3회 만났습니다. 판사가 종현이를 봤습니다. 피고, 이 사진들의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수진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네. 네.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이것은 피고 박종현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백화점에서 총 800만 원,
레스토랑에서 200만 원, 호텔에서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이것은 정수진에게 구매해준 물품 목록입니다. 샤넬 가방 350만 원, 구찌 구두 120만 원, 버버리 코트 280만 원. 총 구매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이 물품들을 정수진 씨에게 선물한 것이 맞습니까? 종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원고가 반찬 가게에서 1년간 버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가 1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버는 돈을 넉 달 만에 다른 여자에게 쓴 것입니다. 종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퇴직금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회사 다니며 모은 돈이라고요. 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원고가 가정을 돌보고 딸을 키우는 동안 피고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동 재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더 심각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종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말기예요? 지영의 목소리.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6개월이래.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네요. 그래도 선생님은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어?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지. 종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할 거야. 아니, 사실 암 환자한테는 이혼 청구를 못한대. 법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야.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인간이 미쳤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방청객 여러분, 정숙하십시오.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의사 말로는 6개월. 길어야 그 정도래. 그럼 저는요? 당신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지영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판사가 녹음을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피고 박종현, 이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맞습니까? 종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동안 간병인과 사귀면서 아내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재판장님, 하지만 제 아내는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시험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녹음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종현이와 지영의 대화였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약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해볼까요? 그럼 더 빨리. 아니, 그건 위험해. 흔적 남으면 안 돼.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 이 대화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병인 윤지영이 환자인 원고에게 투약하는 약을 더 강하게 해서 원고를 더 빨리 사망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들끓었습니다. 저건 살인교사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판사가 여러 번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라니까요. 종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녹음 들으셨잖아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죠? 그건. 세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보험 얼마예요? 3억. 암 진단받고 2년 지나야 보험금 나오는데 말기라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재산은요? 아파트 15억, 현금 6억. 딸한테 다 가겠지. 그래서 지금 조금씩 빼돌리는 거야. 벌써 2억 정도 빼냈어.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새로 개설한 비밀 계좌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피고는 작년 12월 원고 몰래 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매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이체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또 탄성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종현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부인 몰래 돈을 빼돌렸습니까? 이혼 후 제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원고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이 가능했습니까? 방금 전 녹음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종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 사망 후 재산 상속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미리 숨긴 것 아닙니까? 네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드디어 승낙했어. 정말요? 그럼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응. 그동안 재산 정리 다 끝내야 해. 선생님 최고예요. 이번에는 종현이와 지영이 뭔가를 축하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판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피고들, 지금 들으신 녹음이 사실입니까? 지영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박종현 씨가 정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을 사랑했지만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남자라고. 하지만 녹음을 들어보니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제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종현이, 수진, 지영. 셋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셋이 같이? 간병인이랑 필라테스 강사랑 동시에 만난 거야?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올해 7월 5일입니다. 원고가 부산에 있는 딸을 방문한 날입니다. 다음 사진. 셋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또 다음 사진. 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피고 박종현은 두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두 사람을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윤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박종현 씨가 저한테만 집중한다고 했어요. 지영도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정수진이라는 사람은 처음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정수진, 피고 윤지영, 착석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종현은 아내를 속이고 두 여자도 속였습니다. 각각에게 당신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만났습니다. 종현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성도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두 명을 만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수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진아, 너만 생각해. 너랑만 새 출발하고 싶어. 같은 날 윤지영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지영아, 너 없인 못 살아. 우리 꼭 결혼하자.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진과 지영은 종현이를 노려봤습니다. 종현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 박종현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상담 기록이 떴습니다. 올해 4월 피고는 목동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5월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 내용도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변호사가 작성한 상담 메모입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상담자 박종현. 상담 내용 아내 말기 암 진단. 사망 시 재산 상속 문제. 재산 보전 방법 문의.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사망 후 재산 분할을 상담했습니까? 종현이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까지가 피고 박종현의 행동입니다. 이제 원고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올해 5월 원고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사설탐정을 고용했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원고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프다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저는 남편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내가 죽어간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암 환자 행세를 한 겁니까? 행세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췌장에 음영이 있다고 하셨고 정밀 검사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종현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남편에게 말기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 설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의사의 진단서를 보시면 말기 췌장암 확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췌장 종양 의심 추가 검사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확진이 아니라 의심 소견이군요. 네. 그리고 원고는 실제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갔지만 링거만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원고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네, 재판장님. 원고는 단지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변호사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종현이를 봤습니다. 피고 박종현 할 말 있습니까? 종현이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승진 탈락, 명예퇴직. 모든 걸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습니까?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현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아내가 죽기를 바랐습니까? 긴 침묵. 방청석이 숨죽였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터졌습니다. 바라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도 가져갈 생각을 했고요. 네. 판사가 수진을 봤습니다. 피고 정수진, 박종현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아내분이 아프셔서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아이 키우기 힘들었어요. 박종현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움을 받는 대가로 관계를 맺은 겁니까?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씨는 당신뿐 아니라 윤지영과도 사귀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까? 예. 몰랐어요. 판사가 지영을 봤습니다. 피고 윤지영, 당신은 간병인 신분으로 환자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영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박종현 씨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사모님 간병하시면서 그래서 약을 더 세게 해볼까요? 라고 제안한 겁니까?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모든 피고를 둘러봤습니다. 피고 박종현, 정수진, 윤지영. 세 분 모두 할 말 다 하셨습니까?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이미숙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피고석의 세 사람, 판사님.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저는 35년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노후 자금도 모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35년이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위자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35년간 일해서 모은 돈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종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수가, 비켜요. 나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7개월 동안 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요? 나는 정신이 없었어. 나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서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났어요? 정신이 없어서 2억 원을 빼돌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약을 더 세게 하자는 말에 고민했어요? 종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요. 판결 때 봅시다. 2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종현은 원고 이미숙과 3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원고가 중병에 걸렸다고 믿었을 때 재산을 빼돌리고 원고의 사망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의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박종현은 원고 이미숙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첫째, 부부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2억 3천만 원을 즉시 반환할 것. 둘째,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 피고 3으로 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 정수진은 배우자 있는 남성과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피고 윤지영은 간병인 신분으로 환자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간병비 5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 또한 간병인 자격을 1년간 정지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가 거짓으로 암 환자 행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거짓 진단서를 만들지 않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진심을 시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 피고 박종현은 35년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종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3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당신이 먼저 끝냈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결혼은 끝난 거예요. 나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60이 넘어서 새로운 시작이요? 35년을 반찬 가게에서 일한 아내를 버리고요? 이제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10월에 하늘이 맑았습니다. 7개월간 암 환자 연기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겼습니다. 사장님, 건강 다 나으셨어요? 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없으니까 반찬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종현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아니야. 처음엔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버릴 사람인지. 그런데 상상 이상이더라. 엄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이한테 받은 7억 3천만 원 중 5억은 딸아이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 원으로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직원 셋이 함께 일합니다. 가끔 거울을 봅니다. 63살 여자가 거기 있습니다. 새치가 있고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35년을 속고 산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여자의 눈빛입니다. 종현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수진이나 지영이와 잘 사는지도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사는 자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갑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반찬을 만듭니다. 손님들이 오면 웃으며 반찬을 팝니다.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60이 넘어 새로운 시작이라. 종현이가 원했던 그 말 결국 제가 하고 있네요. 35년의 거짓 결혼을 끝내고 진실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때때로 병원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 복도, 그 진료실이 보입니다. 7개월 전 제가 종현이의 손을 뿌리쳤던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끝난 곳.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정말 암에 걸렸다면 어땠을까? 종현이는 끝까지 저를 속였을까? 아마도 그랬겠죠.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살자. 그것이 7개월간의 연기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실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용기.